안녕하십니까. 인물포커스의 최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7%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질 좋은 식량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재배된 주요 농수산물도 안정된 가격으로 제때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식탁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걱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데요. 인물포커스, 오늘은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좀 이름이 길고 힘들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다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이구나 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67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업부문과 비농업 부문 간의 격차를 좀 줄여야 되겠다, 농공병진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농산물 수급 안정, 가격 안정, 유통 개선 뭐 이런 업무를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또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몇 차례 명칭이 변경됐고, 네. 지난해 1월 달에 정식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는 수출 촉진하자, 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둘째는 식품 산업을 육성시키자, 그 부분. 셋째는 유통 개선을 더 잘하자. 넷째는 이제 수급 안정. 네.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산부터 생산 이후에 유통이나 가격이나 수급, 수출 문제를 전반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 우리 국민들의 이 식탁과 관련해서 직결되는 문제들을 아주 다양하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름을 바꿨죠,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요. 예. 특별한 그 이유는 뭔가요? 예, 그전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다가 앞에 한국이란 말을 붙이고 또 농수산물에서 농산식품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글로벌화된 시점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수출 촉진을 하고 해야 되니까 어느 나라 유통공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유통공사라는 의미에서 한국을 붙였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에서 앞으로는 1차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또 많은 가공식품을 또 수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식품을 다루는 그런 부처다는 측면에서 식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꿨는데 좀 길죠. 길어서 네. 어디 가서 서명을 하다 보면은 길어서 공간이 좀 좁을 때도 있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불평도 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씩 네.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배지는 이렇게 AT라고 돼 있는 걸 지금 제가 이제 봤거든요. 예. 그 AT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선 소문자 A에 또 대문자 T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 태어나는 새싹이고 점점 더 크게 발전해 나간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풀네임은 네. Korea Agro 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좀 긴 네. 그런 약자입니다. 줄여서 AT라고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명칭을 놓고 그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고객들한테 좀 간단하고 또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네이밍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확하게 하면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짧게 영어로 이제 AT 예.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앞서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 육성, 또 이 해외에 대한 수출, 그리고 이 국내 주요 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또 이 농수산식품의 어떤 그 수급 안정을 예.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작년에 그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목표를 100억 불로 좀 과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정확한 수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80억 불을 넘는 그런 수준에서 지난해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목표를 수정하고 네. 하향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농식품 분야는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77억 불을 수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열심히 해서 한번 100억 불을 100억 불 고지를 넘어보자라고 네. 해서 했는데 100억 불 고지가 좀 힘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침체되고 또 주변 우리 주요 수출 국가가 일본, 중국, 동남아 이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주변 국가들의 경기 침체 네.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농식품이 또 많이 수출이 정대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재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80억 달러 이상 예. 수출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 효자 품목이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좀 예. 수출이 잘 된 품목들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단일 품목으로 보면 1차 농산물 가운데서는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네. 또 김 같은 것이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품목 단위로 봤을 때 가장 큰 것이 골련, 담배, 그 다음에 참치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품목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약 한 80억 불이라고 하면은 한 10억 불 내지 11억 불 정도가 1차 농산물이고 한 45억 불 정도가 가공식품입니다. 네. 나머지 한 23억 불이나 24억 불 정도가 수산식품이고, 그런데 수출의 이 주력은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농산물은 사실은 스타 품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농수산식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세계로 내놓을 만한 그런 1차 스타 농산물이 없다. 그것이 네. 우리가 획기적으로 수출을 정대시키는데 큰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좁은 땅에 다 품목을 소량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100억 불 고지를 넘고 더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스타 품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또는 농업인들이 그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이 농식품 수출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품목들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의 그 분야로 들어온 것들이 한 33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 품목이에요. 네. 근데 주로 우리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밀, 콩, 옥수수, 쌀 이런 곡물이 많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다 품목에 걸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식품 소비 구조를 할까요? 좁은 땅에 우리가 5천만이 넘는 우리 네. 인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식량을 자급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곡물의 수입이 많고요. 네. 우리 연간 한 1,50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1,500만 톤 가운데 한 900만 톤 정도가 사료 곡물입니다. 네. 우리 사람이 먹는 식량 외에 가축용의 사료가
900만 톤 이상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곡물 수의 상당 부분을 이제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 작업률은 한 22%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사료 곡물을 제외한 식량 작업률은 한 44.5% 네.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기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곡물 파동이나 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네. 직격탄을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쌀에 대해서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식량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예,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죠. 예, 주로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뭐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주로 뭐 그런 미국, 브라질이나 중국이라든지 이 나라가 주로 곡물의 경우에는 네. 그렇죠, 주요 수입국인데 문제는 이제 수입하는 곡물의 대부분이 이제 메이저 4대 메이저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 뭐 가길이라든지 뭐 그런 주요 메이저에 전적으로 80% 가까이 심할 때는 네.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어떠한 이 기후 변화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 뭐 분쟁이 있거나 뭐 또 아프리카의 뭐 이런 기아 사태.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4대 이 메이저 네. 회사들의 어떤 이 막강한 어떤 그 유통 구조라든지 권력 때문에 뭐 횡포에 가깝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뭐 80% 이상을 그러한 메이저 회사들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한 2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여러 가지 해오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국내에 있는 여러 대규모 상사들과 같이 연계해서 곡물 시장을 안정적으로 곡물 시장에 들어가 보고 또 물건을 직접 또 수입도 해보고 또 장기 계약을 좀 해보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네. 강구 중에 있는데 아다시피 그 메이저들이 이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 곡물 시장은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또 필요하고 또 대부분이 그것은 비공개된 그런 상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들어가서 곡물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가장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들의 이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 채소라든지 농수산물, 주요 농수산물의 어떤 네. 가격 안정, 예. 유통 체계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궁금한 게 이제 산지 가격하고 실제 소비자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거나 또 철에 따라서 너무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이런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의 문제가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과거에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 시장이 없었다든지 또는 지역에 가까운 뭐 공판장이 없었다든지 네. 뭐 이런 것 애로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정부가 뭐 웬만한 도시에는 거의 도매 시장을 2개 정도로 다 이렇게 건설도 해놨고 네. 또 산지 가까이 또 공판장이라든지 또는 그 농산물 종합 처리장 같은 거 우리가 APC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지어놓고 해서 물적인 시설 분야에서는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됐고 그렇게 했는데 다만 산지의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가격하고 소비지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과의 그 차이가 격차가 좀 심하고 또 그게 좀 크다.
또 과정이 좀 복잡하다.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만족할 수준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노력을 했고 주기적으로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품목 대표적으로는 뭐 배추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배추가 1년에 뭐 4작기 정도 돌아갑니다. 네. 봄 배추부터 여름에 고랭지 배추, 가을 김장 배추, 겨울에 월동 배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주기를 가지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이런 것인데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름 고랭지 배추 경우에는 대관령 중심으로 강원도 특정 지역구 해발 700고지 이상에서 생산된다든지 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한계가 네. 있고 또 겨울 월동 배추도 뭐 전남의 해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일부 생산되는 지역적인 생산의 애로 때문에 소비는 일정하고 공급은 기상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하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격이 좀 이렇게 폭등 폭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 수요보다 공급량을 조금 많이 가져가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값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부분을 정부가 부담할 것인가, 상인이 부담할 것인가, 생산 농업인이 부담할 것인가 그런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공사에서도 뭐 배추를 과잉 생산될 때 대비 좀 사놓기도 하고 처음 네. 했습니다만 사서 지나치게 올라갈 것 같다 했을 때 우리가 방출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저장이 안 되는 품목이라 해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시 비축 체제로 중요한 국민의 생필품 같은 것, 특히 채소류는 네. 좀 상시 비축 체제로 가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네. 완전히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쉽지 않겠죠.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전적인 예측을 하고 또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유통 개선도 하고 정보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급되게 해서 지금 산지 가격이 얼마다, 소비지 가격이 얼마다, 공판장의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정보를 잘 아니까 네. 공급자나 수요자가 모두 적정한 시장을 골라서 자기가 사는 뭐 그러한 체제로 와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뭐 100% 완벽하게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소한도 유통 분야에서 유통공사가 앞장서서 지나치게 폭등이라든지 폭락은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농수산물, 특히 이제 신선식품과 관련해서 네. 이 가격이 불안하면 그만큼 이제 주부들의 걱정도 커지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지 그 농업인들하고 또 소비하는 이 시민들하고 바로 직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면 그게 상당히 이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버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러한 직거래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오프라인상이 어렵고 그럼 온라인상에 사이버 거래상의 유통을 많이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사이버 거래소를 유통공사에서 개설해서 시작을 네. 했는데 많은 부정적인 이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네. 유통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를 재작년에 6,200억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1조를 잡았습니다. 네. 1조를 잡아서 저희들 전력 투구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1조의 목표를 11월 달에 달성했습니다. 한 달 앞당겨서. 네. 그 내용의 한 80% 정도는 물론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을 우리 AT의 이 사이버 거래소를 이용해서 학교 급식도 많이 늘어나고 전국에 한 3,600개 학교가 들어와 있고 해서 학교 급식을 하는 데 따른 비효율이나 낭비, 부조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지금 웬만한 데는 지금 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이버 거래가 이렇게 많이 확장되면은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여기에 좀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실물 유통을 상당히 이 어떤 경쟁 체제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산지와 소비지를 직거래 체제로 가는 한 유통 방안의 하나입니다. 네. 사이버 거래소가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 사이버 거래소 효과를 냈고
우리 이 국민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산지와 소비지를 그냥 직거래 체제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프라인상에서는 직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뭐 아파트 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직거래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 유통 물량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에요. 네. 나머지 95% 이상이 도매 시장을 통한 거래라든지 또는 대규모 우리 상인들을 통한 거래라든지 또는 대규모 도매 시장이라든지 대형 마트를 통한 거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들고 와서 소비지에 와서 파는 그런 직거래의 비중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 또 그것이 또 유통 경제의 이론으로 따져보면 그게 또 효율이 높지가 별로 않아요. 생산자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은 물 흐르듯이 그냥 유통 여수라고 하고 있는데 네. 물 흐르듯이 전체적으로 유통의 흐름을 이렇게 가도록 하되 다만 이 흐르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 어떤 대기업의 횡포가 있다. 낭비가 있다. 이런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정부가 그것을 막아주고 또는 그것을 경쟁체제로 가져가고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면 공정한 거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김 사장님은 이 농식품 분야 이 행정 경험이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 농식품 분야와 관련해서 거는 기대 그리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제가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 농업 분야에 특히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일본도 지금 보면은 농업이 일본을 살린다는 그런 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들어오고 있고 수직형 빌딩 농장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공장형 농업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이지만은 다양한 여러 가지 식물 많고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한 8,700가지의 어떤 식물, 자생식물이 있는 가운데서 2,000여 가지 이상이 약초 기능성 식품이랍니다. 약용으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농업이 얼마든지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앉아서 그냥 땅에서 농사나 짓는 그러한 1차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이고 앞으로 새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런 것으로 봐주면은 이제 이쪽에서 많은 고용 창출되고 부가가치도 증대되고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우리가 생산 중심의 농업으로 그동안에 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영역을 넓혀가지 못했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 유례가 없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식량 작업을 이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제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앞선 농업 기술을 자기 나라에 전수를 해달라는 국가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의 농업 기술 가운데서 종자라든지 뭐 식량 이런 분야 기술은 세계 아주 탑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그 영향을 넓혀 나가면은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고성장 농업을 한 그런 국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네,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에도 많은 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곡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 나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대담을 통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셨을 겁니다. 김재수 사장은 농업인에게는 땀 흘린 보람을,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먹을거리의 소중함, 귀중함 잊어서 안 되겠죠. 음식물 낭비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